옛날 조선시대 경상도 진주 땅, 남강이 굽이쳐 흐르는 어느 마을에 신서방이라는 불쌍한 사내가 살았습니다. 신서방의 본명은 신명균이라 하였는데 그의 집안은 원래 중인 계급으로 대대로 관아의 아전 노릇을 하며 살아왔지요. 얼굴은 각이 진편이었고 눈매는 선하되 어딘지 모르게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한때는 꽤나 반듯했을 그의 모습도 이제는 고단한 삶에 찌들어 등이 굽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답니다. 신서방이 20살 되던 해 그는 이웃 마을의 박씨 처녀와 혼인을 했습니다. 비록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지만 성품이 온순하고 일손이 부지런해 시부모님께 칭찬이 자자했지요. 그때만 해도 신서방은 관아에서 서기 노릇을 하며 그럭저럭 먹고 살만했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아이를 가질 때가 되지 않았소? 벌써 혼인한 지 2해가 지났는데 말이오. 그러게 말이에요. 어제도 어머님께서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가 언제쯤 내 손주 얼굴을 볼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한숨을 푹푹 쉬셨답니다. 제가 얼마나 송구스러운지. 당신이 무슨 잘못이 있겠소? 하늘이 점지해 주시는 것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내일 절에라도 가서 불공을 드려볼까 하오. 그래요. 함께 가요. 옆집 최서방네도 3년 만에 아들을 얻었다니 우리도 부처님께 정성을 들이면 소원을 들어주시겠지요. 부부의 금슬이 좋아 이듬해 첫 딸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분이었습니다. 분이가 태어나던 날은 유난히도 달이 밝은 보름날이었는데 산파가 아이를 받아들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아이고, 이 아기 참 고운 기운을 타고났구먼. 달빛처럼 맑고 깨끗한 아이여. 복이 많을 상이로고. 산파의 말에 신서방이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오? 우리 아이가 그리 좋은 관상이란 말이오? 아이고, 이런 아이는 처음 봅니다. 눈매며 코며 입매며 어느 하나 빠지는 데가 없어요. 커서 미인이 될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뭐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아이 이마에 붉은 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영 신경이 쓰이네요. 고생점이라고도 하는데. 에이, 내가 괜한 소리를 했구려. 잊어버리시오. 분이는 자라면서 과연 그 말대로 곱고 총명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5살 때부터 한글을 깨치고 7살에는 벌써 천자문을 줄줄 외웠지요. 신서방은 딸이지만 그를 가르치는데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무슨 글자를 배울까요? 어제 배운 인자는 다 외웠어요. 오, 벌써 다 외웠단 말이냐? 우리 분이가 정말 총명하구나. 그럼 오늘은 효자를 배워보자꾸나. 효라는 글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효란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이란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사람의 근본이지. 부모님이 주신 이 몸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고, 입신양명하여 부모님의 이름을 빛내는 것이 효의 끝이란다. 와, 어려워요. 그럼 제가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효도하는 거예요? 허허. 그렇지. 그것이 바로 효도의 시작이란다. 우리 분이는 벌써 효녀구나. 분이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새겨들었습니다. 그런 분이를 보며 신서방은 비록 아들은 아니지만 이 아이가 자라 좋은 집안에 시집가면 자신들의 노후도 편안하리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것이 어찌 사람 마음대로 되는 법이 있겠습니까? 분이가 8살 되던 해부터 연이어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에서는 구휼미를 풀어야 한다고 했지만 탐관오리들이 중간에서 빼돌려 정작 백성들 입에는 쌀 한 톨 들어가지 않았지요. 영감, 오늘도
관아에서 녹봉이 나오지 않았다면서요? 벌써 석 달째 아닌가요? 그러게나 말이오. 이놈의 나라가 어찌 되려고 이러는지. 원님께서는 자꾸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다고만 하시고.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요. 쌀독은 벌써 바닥이 보이고 아이들 먹일 것도 떨어져 가는데 내일 장에 가서 은장도라도 팔아야겠소. 어머님 유품이라 차마 손대지 못했는데. 어머, 그건 안 돼요. 그건 어머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유품이잖아요. 차라리 제 비녀를 당신 비녀는 이미 지난달에 팔지 않았소? 이제 더는 팔 것도 없구려. 아이고, 이 팔자야. 신서방의 한숨은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그나마 있던 녹봉도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 하나둘 집안 살림을 팔아 연명해야 했지요. 조부님께 물려받은 은장도부터 시작해서 비녀, 노리게 할 것 없이 다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분이 아래로 동생들이 줄줄이 태어났습니다. 둘째 순이, 셋째 복동이, 막내 막동이까지 내 남매가 되었지요. 아이들이 늘어날수록 신서방의 근심도 깊어만 갔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저녁이 없나요? 배가 고파요. 그래, 막동아, 조금만 참아라. 내일은 꼭 쌀을 구해올게. 아버지, 어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순이는 아까부터 배 아프다고 울고 있어요. 분아, 내가 큰언니니까 동생들 좀 달래주렴. 아비가 내일은 정말로. 알겠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동생들한테 옛날 이야기라도 들려줄게요. 아버지는 너무 수심하지 마세요. 아버지까지 쓰러지시면 우리는 어떡해요? 신서방은 차마 굶주린 아이들의 얼굴을 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는 남의 돈을 꾸어 쓰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화근이 되었지요. 이 마을에는 맹참봉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맹득수라 하였는데 나이는 50을 넘겼고 얼굴은 메기처럼 널쩍하니 수염만 덥수룩했지요. 눈은 쥐눈처럼 작았지만 그 속에서는 늘 탐욕의 빛이 번뜩였답니다. 맹참봉의 아버지는 원래 한양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지방으로 피난 왔다가 전쟁통에 헐값에 팔리는 전답을 사들여 큰 부자가 되었지요. 그 재산을 물려받은 맹득수는 아버지보다 더한 고리대금업자가 되었습니다. 이자는 다 푼이요. 석 달 안에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논을 가져가겠소. 맹참봉, 그게 무슨 말씀이오? 다 푼이라니? 그건 너무하지 않소? 싫으면 그만두시오. 나한테 돈 꿀 사람은 줄을 섰으니. 맹참봉은 이런 식으로 온 고을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점잖은 양반 행세를 했다는 것이지요. 아이고, 맹참봉 어른. 올해도 구율미를 많이 내셨다면서요? 허허, 몰래 하려던 것이었는데 자네가 알아버렸구만.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살아야지. 물론 그가 낸 구휼미라는 것도 알고 보면 백성들에게서 뜯어낸 이자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관가에서는 이런 맹참봉을 덕망 있는 양반이라 칭송했으니 세상이 얼마나 썩었는지 알만하지요. 맹참봉에게는 한 가지 못 말리는 버릇이 있었는데 바로 여색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본처가 있는데도 첩을 셋이나 두었고 그것도 모자라 가난한 집 딸들을 돈으로 사들이곤 했지요. 저 집딸이 꽤 예쁘던데 얼마면 되겠나? 대감, 그 집은 양반가 아니오? 함부로 그러시면 흥, 돈 없는 양반이 무슨 양반이냐? 가서 은자 100냥을 놓고 오거라. 맹참봉의 집에는 이렇게 끌려온 젊은 여인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제명의 간이는 드물었지요. 맹참봉의 변태적인 성벽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거나 미쳐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신서방의 집은 날로 궁핍해져만 갔습니다. 분위가 여려덜이 되던 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는데 집에는 땔감조차 없어 온 가족이 한 방에 모여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추위를 견뎌야 했지요. 어머니, 막동이가 열이 나요.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막내 막동이가 추위와 굶주림으로 병이 났지만 약 한 첩 지어줄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분이는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동생을 덮어주며 밤새 간호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맹참봉의 심부름꾼이 신서방을 찾아온 것은 신서방, 우리 대감께서 찾으신다네? 맹참봉이 나를 왜 찾으신단 말인가? 신서방이 맹참봉 댁에 가보니 사랑방에는 술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맹참봉은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신서방을 맞았지요. 어서 오게, 신서방. 자네 요즘 형편이 말이 아니라던데. 아이고, 얼굴이 반쪽이 되었구먼. 그저 먹고 살기 힘들 뿐입니다. 참봉 어른께서는 안녕하신지요? 나야 뭐 그럭저럭 잘 지낸다네. 자, 여기 앉게. 술이나 한잔 하면서 얘기하세. 저는 술은 사양하겠습니다. 에이, 그러지 말고. 내가 부른 건 다름이 아니라 자네를 돕고 싶어서라네. 우리가 이웃간인데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살아야지. 안 그런가? 맹참봉은 술잔을 권하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자네 맏딸이 분이라고 했던가? 올해 18이 되었다지? 그렇습니다만 왜 우리 분이를? 내가 그 아이를 첩실로 삼고 싶네. 물론 그냥은 아니지. 대신 논열맞이기를 주겠네. 어떤가? 참봉 어른, 그건 분이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그런 것은 허허.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하겠다는 게 아니네. 그저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것 먹이고 글 공부도 시키고 자네 집에서보다 훨씬 나은 대우를 받을 걸세. 하지만 자네 집 막내가 병들어 죽어간다면서 약값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게다가 나머지 자식들도 굶고 있다던데. 신서방의 술잔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맹참봉이 첩실로 삼는다며 어린 여자아이들을 데려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이러다가는 다 죽게 생겼구먼. 한 명이라도 살리려면 한 명은 보내야 하는 게 아닌가? 참봉 어른, 그건 맹참봉의 말은 비수처럼 신서방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쪽에는 죽어가는 막내, 한쪽에는 꽃다운 맏딸. 신서방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있었소? 아무것도 아니오. 하지만 박 씨는 남편의 얼굴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그날 밤 남편 옆에서 소리 없이 울었지요. 이튿날 아침 분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맹참봉 댁에 가겠습니다. 뭐라고? 내가 어떻게 그 일을 누가 너한테 얘기했느냐? 어젯밤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맹참봉 댁에 다녀오셨다는 것도 알고 있답니다. 제가 가면 막동이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 수 있잖아요.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내가 그곳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아느냐? 차라리 우리 모두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 저는 이미 각오했어요. 막동이가 죽으면 어머니도 따라 돌아가실 거예요. 그럼 순이랑 복동이는 어떡해요? 동생들을 지켜야 해요. 분이의 맑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18살 어린 나이에 자신에게 닥칠 운명을 알면서도 가족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것이었지요. 안 된다. 절대 안 돼. 차라리 우리 모두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신서방이 펄펄 뛰었지만 분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동생들만 잘 키워주세요. 그날로 분이는 머리를 곱게 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비록 누추한 무명옷이었지만 분이가 입으니 비단옷처럼 보였지요. 언니, 어디가? 왜 이렇게 곱게 차려입었어? 순아, 언니가 잠깐 좋은 곳에 다녀올게. 거기서 맛있는 거 많이 얻어올 테니까 기다려. 정말? 떡도 가져와? 나 떡 먹고 싶어. 그래. 떡도 가져올게. 복동이랑 막동이도 잘 돌봐줘야 해. 언니가 없는 동안 순이가 큰언니야. 알겠지? 알겠어. 근데 언니 왜 울어? 언니가 우니까 나도 눈물이 나오잖아. 아니야. 안 울어. 그냥 바람이 불어서 그래. 순아, 언니가 없어도 씩씩하게 잘 지내야 해. 알았지? 동생들은 영문도 모른 채 언니를 배웅했습니다. 분이는 돌아서서 눈물을 훔쳤지요. 동지 섣달 금음날 밤 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고 매서운 북풍만이 휘몰아쳤습니다. 신서방은 분이의 손을 잡고 맹참봉댁으로 향했는데 그 걸음이 천근만근이었지요. 아버지, 울지 마세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아버지가 우시니까 제가 더 마음이 아파요. 분아, 내가 이런 고생을 하게 하다니 이 아비가 무능해서.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걸 어떡해요. 그리고 저는 똑똑하니까 거기서도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글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도 내가 겪을 고초를 생각하면. 아버지,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막동이 병 꼭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동생들 굶기지 마세요. 그것만 지켜주시면 저는 어떤 일도 참을 수 있어요. 신서방은 차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팔아먹는 아비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맹참봉댁의 대문은 음산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하인 하나가 나와 그들을 사랑방으로 안내했지요. 희미한 호롱불 아래 맹참봉이 앉아 있었는데 그 눈빛이 마치 굶주린 일이 같았답니다. 오, 왔구나. 이 아이가 분이로구나. 어디 보자. 허허, 소문대로 곱게 생겼구나. 마치 달덩이 같군. 신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참봉 어른, 아이를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아직 어리고 철이 없어서. 걱정 말게. 걱정 마. 내가 본처처럼 아끼고 보살필 테니. 그런데 신서방, 자네는 이제 가보게. 아이가 적응하는데 방해가 될 테니. 하지만 아직 인사도 제대로. 됐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어서 가보란 말일세. 아, 그리고 혹시라도 쓸데없는 소문이라도 냈다간 자네 나머지 자식들도 무사하지 못할 걸세. 맹참봉은 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숙인 채 한쪽 구석에 서 있었지요. 참봉 어른, 약속하신 대로. 알았네, 알았어. 내일 땅 문서를 주겠네. 오늘은 분이를 두고 가게. 신서방은 분이를 한 번 더 보려 했지만 맹참봉의 하인들이 그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아버지! 분이의 외침을 뒤로하고 신서방은 비틀거리며 맹참봉댁을 나왔습니다. 그는 곧장 주막으로 가서 정신을 잃을 때까지 술을 퍼마셨지요. 아이고 신서방. 오늘따라 웬 술을 이리 퍼붓는단 말인가. 이렇게 먹다간 큰일 나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겐가? 날 그냥 내버려 두시오. 이 더러운 놈을. 자식을 팔아먹은 이 천하의 못난 놈을.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자식을 팔아먹다니?
주모, 더 이상 묻지 말고 그냥 술이나 내오시게. 내 술이라도 먹지 못하면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 그렇다네. 아이고, 이 사람아. 그래도 적당히 하게. 이러다 진짜 큰일 날세. 주모가 만류해도 신서방은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너무나 부끄럽고 괴로웠기 때문이지요. 한편 맹참봉 댁에 남겨진 분이는 무서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맹참봉은 음흉한 눈빛으로 분이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이제부터 너는 내 사람이다. 알겠느냐? 예, 대감마님. 분이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맹참봉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린 나이에도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선 목욕부터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라. 냄새가 나는구나. 맹참봉의 명령에 따라 여종들이 분이를 데려가 목욕을 시켰습니다. 차가운 물에 몸을 씻으며 분이는 소리 없이 울었지요. 아가씨, 울지 마세요. 그러다 대감님께 미움받는다오. 나이 든 여종이 분이를 달랬지만 분이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맹참봉은 분이를 자신의 침소로 불렀습니다. 분이는 두려움에 온몸을 떨며 들어갔지요. 이리 가까이 오너라. 맹참봉의 손이 분이의 어깨에 닿자 분이는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 돼요. 제발. 뭐가 안 된다는 거냐? 내가 내 아비에게 논 열맞이기를 주기로 했다. 맹참봉은 분이를 강제로 끌어당겼습니다. 분이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요.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분이를 도와주러 오지 않았습니다. 맹참봉 댁의 하인들은 이런 일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이가 있는 힘을 다해 맹참봉을 밀치자 술에 취해 있던 맹참봉이 그만 뒤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것이지요. 야! 맹참봉은 잠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분이는 그 틈을 타 방을 빠져나와 도망치려 했지만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분이는 마당을 헤매다가 부엌 옆에 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곳에는 각종 농기구와 함께 새끼줄이 걸려 있었지요. 바로 그때 맹참봉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연을 당장 찾아내! 이연을 잡으면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을 테다!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분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분이는 광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문득 벽에 걸린 새끼줄을 보았지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렇게 더럽혀지느니.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새끼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치마끈을 풀어 새끼줄에 연결했지요. 여기 찾았다. 광에 숨어 있어. 하인들이 광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분이는 새끼줄로 목을 매숨이 끊어진 뒤였지요. 아이고, 이를 어쩐다. 하인들이 혼비백산했지만 맹참봉은 오히려 침착했습니다. 어서 시체를 치우거라! 그리고 이 일은 절대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대감, 신서방이 그놈에게는 딸이 도망쳤다고 해! 내 물건을 훔쳐서 달아났다고! 맹참봉의 명령에 따라 하인들은 한밤중에 분이의 시신을 사랑방 앞 모과나무 밑에 묻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때 신서방은 비틀거리며 맹참봉 댁을 찾았습니다. 전날 밤의 술이 아직 덜 깬 상태였지요. 참봉 어른, 약속하신 땅 문서를 받으러 왔습니다. 우리 분이는 잘 있습니까? 땅 문서. 아, 그래. 잠깐 기다려보게. 맹참봉이 마지못해 하는 듯 다락에서 땅 문서를 꺼내왔습니다. 신서방이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쳐보니
놀랍게도 5 마지기밖에 적혀 있지 않았지요. 이게 왜 논이 5 마지기 뿐입니까? 10 마지기라고 하셨잖습니까? 신서방이 항의하자 맹참봉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딸은 수처녀가 아니었네. 첫날 밤 이불에 피 한 방울 묻지 않았어. 무슨 말씀을 하시는 geb니까? 본인은 아직 19살입니다. 어떻게 그런 파렴치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파렴치. 지금 나한테 대들려고 하는 거냐?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 본인은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참봉 어른도 아시잖습니까? 내가 뭘 안다는 거냐? 첫날 밤에 확인했다니까. 더러운 것을 우리 집에 들였으니 5 마지기도 충분하고도 남을 것을. 참봉 어른, 그런 모욕적인 말씀은 거두어 주십시오. 본인은 순결한 아이입니다. 그렇게 우기면 뭐하나? 증거가 있는데. 더 떠들어대면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테니 그리할게. 신서방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답니다. 성질 같아서는 목침이라도 들어 맹참봉의 대갈통을 깨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지요. 그나저나 자네 딸은 간밤에 내 집 물건을 훔쳐 도망쳤네. 뭐라고요? 분이가 도망쳤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냐? 아니, 그게 아니라 분이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도망을 치다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무슨 일이긴. 내 다락에 금붙이며 자물통까지 훔쳐서 한밤중에 도망쳤어. 혹시 자네가 미리 짜고 한 일은 아니겠지? 그럴 리가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분이를 한 번만 보게 해 주십시오. 뭘 본다는 거야? 도망친 걸 어떻게 보여주나? 지금 포졸들이 찾고 있으니 잡히면 혼쭐을 내줄 거야. 맹참봉의 뻔뻔한 거짓말에 신서방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이가 도망쳤다니 그럴 리가 없었지요. 분이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분이를 보게 해 주시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뭘 본다는 거야? 도망친 걸 어떻게 보여주나? 신서방이 계속 따지자 맹참봉은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이놈을 쫓아내라. 다시 오면 니놈과 니놈 딸년 모두 관가에 고발해버리겠다. 우락부락한 하인들이 달려들어 신서방을 끌어냈습니다. 신서방은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하며 쫓겨났지요. 분이야! 신서방은 맹참봉댁 담장 밖에서 딸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신서방은 또다시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아내 박 씨는 남편을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지요. 여보, 분이는 영리한 아이니까 잘 피해 다닐 거예요. 내가 그 아이를 팔아먹었소. 내가 죽일 놈이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새벽 신서방이 술에 골아 떨어져 있을 때 갑자기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내 놈이 신서방이냐? 내가 신서방이 맞소만. 이게 도대체. 너를 체포한다. 반항하지 말고 포박주를 받으라. 포졸들은 영문도 모르는 신서방을 결박하여 끌고 갔습니다. 동원에 도착하니 사또가 위험 있게 앉아 있었지요. 네 이놈. 딸과 짜고 맹참봉 댁의 금품을 훔친 죄를 자백하라. 도망친 내 딸년의 행방을 이실직고 하지 못할까? 사또의 쩌렁쩌렁한 불호령에 놀란 신서방이 이리저리 사방을 둘러보니 맹참봉이 보였습니다. 사또 나으리 억울합니다. 소인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부니까 도둑질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아직도 발뺌을 하느냐? 맹참봉은 저놈 앞에서 다시 한번 경위를 설명하라. 사또의 호통에 맹참봉이 답했습니다. 예, 나으리. 소인이 며칠 전 산 넘어
김진사댁 상가에 문상을 갔습니다. 밤늦게까지 있다가 삼경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는데 제 방을 보니 다락 자물통이 뽑혀 나가 있고 그 안에 있던 금붙이며 은전이며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놈의 딸년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필시 제 아비와 미리 짜고 저지른 짓이 틀림없습니다. 신서방은 이제야 무슨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맹참봉이 자신을 모함한 것이지요. 사또 나으리 억울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직도 발뺌을 하느냐? 신서방이 아무리 항변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분이가 없어진 것은 사실이었고 맹참봉 댁에 재물이 없어졌다는 하인들의 증언까지 있었기에 사또는 맹참봉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지요. 증거도 확실한데 무슨 변명이냐? 여봐라. 이놈에게 곤장 20대를 치고 옥에 가두도록 해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신서방을 엎어놓고 곤장을 쳤습니다. 20대를 맞고 나니 엉덩이가 터져 피가 철철 흘렀지요. 신서방은 그렇게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또는 포졸들을 풀어 분이를 찾게 했지만 당연히 찾을 수 없었지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한편 신서방의 아내 박씨는 남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분이도 없어지고 남편까지 옥에 갇히다니. 박씨는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옥으로 면회를 갔습니다. 철창 너머로 보이는 남편의 모습은 형편없었지요. 여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이오? 미안하오. 내가 부족해서 이리 고생만 시키는구려. 부부는 철창을 사이에 두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박씨가 기막힌 소식을 전했지요. 여보, 맹참봉이 우리한테 준 논 5마지기를 도로 빼앗아 갔어요. 뭐라고? 5마지기마저 빼앗아 갔단 말이오? 분이가 도둑질해서 도망쳤으니 계약이 무효라면서. 신서방은 이를 갈며 분노했지만 옥에 갇힌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신서방은 여전히 옥에 갇혀 있었고 박씨는 남은 자식들을 데리고 남의 지품을 팔며 근근히 살아갔지요. 어느 날 옥졸이 신서방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딸이 정말로 도망친 게 맞나? 그럴 리 없소. 분이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오. 그런데 이상하네. 맹참봉 댁 근처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거든. 신서방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한편 맹참봉 댁에서는 정말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하인들은 하얀 치마를 입은 처녀의 환영을 보았다고 수군거렸지요. 어젯밤에도 봤어. 머리를 풀어헤친 처녀가 모과나무 주위를 맴돌더라고. 쉿, 조용히 해. 대감님이 들으시면 큰일 나. 맹참봉은 이런 소문을 일축했지만 그도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분이가 나타나 자신을 노려보는 것이었지요. 그러던 중 정말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가을 어느 날 맹참봉 댁 사랑방 앞 모과나무에 빨간 모과가 열린 것이지요. 이게 무슨 일이야? 모과가 빨갛다니? 처음 발견한 것은 마당을 쓸던 하인이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요. 여기 좀 보시오. 모과가 피처럼 빨갛소.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구경했지요. 세상에 살다 이런 일이. 모과가 어떻게 빨갛지? 무슨 병고가 일어날 징도 아닐까?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어떤 이는 길조라 했고 어떤 이는 흉조라 했지요. 이 소문은 마침내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마침 이번에 새로 부임한 사또는 전임자와 달리 청렴하고 현명한 사람이었지요. 빨간 모과라. 천지간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사또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포졸들을 거느리고 맹참봉 댁으로 향했지요. 사또 나으리께서 왕림하셨습니다. 맹참봉은 당황하여 황급히 나와 맞았습니다. 아니, 사또날이 무슨 일로 예까지 왕림하셨나이까? 빨간 모과를 보러 왔네. 안내하게. 사또가 모과나무 앞에 서서 빨간 모과를 보니 정말로 핏빛처럼 붉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른 모과들은 모두 정상인데 단 하나만 빨갛다는 것이었지요. 참으로 기이하구나. 사또는 한참을 서서 생각하다가 갑자기 명령했습니다. 이 나무 밑을 파보라. 예? 나무 밑을요? 그래, 당장 파보라고 했다. 맹참봉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감히 사또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포졸들이 삽을 가져와 땅을 파기 시작했지요. 한 자, 두 자. 땅을 파 내려가자 갑자기 삽이 무언가에 걸렸습니다. 사또 나으리, 뭔가 있습니다. 포졸들이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놀라운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어린 처녀의 시신이 나온 것이지요. 아니, 이게 더욱 놀라운 것은 시신이 전혀 썩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방금 죽은 것처럼 생생했지요. 그리고 목에는 치마끈이 감겨 있었고 그 끈 끝에는 자물통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신서방의 딸인 분이로구나. 사또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맹참봉이 분이를 죽이고 거짓으로 도망쳤다고 꾸민 것이지요. 맹득수, 내 이놈이 어린 아이를 죽이고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구나. 아, 아닙니다. 저는... 맹참봉이 변명하려 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특히 치마끈에 매달린 자물통은 맹참봉이 도둑 맞았다고 주장한 바로 그것이었지요. 당장 이놈을 잡아 가두어라. 포졸들이 맹참봉을 결박하자 그제야 맹참봉은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리냐? 내가 저지른 죄를 낱낱이 고하라. 맹참봉은 떨면서 그날 밤의 일을 자백했습니다. 분이가 자신을 거부하자 화가 나서 죽이려 했는데 분이가 스스로 목을 맸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증거를 없애려고 여기 묻었단 말이냐? 예, 사또날이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허나 제가 죽인 것이 아니라 그년이 스스로 목을 맨 것입니다. 내 놈이 아직도 죄를 뉘우치지 못했구나. 분이가 목을 매게 된 것은 분명히 내 놈의 겁박에 모시긴 것인 것을. 게다가 내 놈이 결백하다면 왜 나무 밑에 분이의 시체를 묻은 것이냐? 그것은 제가... 여봐라. 아직도 자신의 죄가 무언지 모르는 이놈을 끌고 가 곤장 30대를 치고 옥에 가두라. 사또는 분노하여 맹참봉에게 곤장 30대를 치게 했습니다. 맹참봉은 피투성이가 되어 정신을 잃었지요. 신서방을 당장 석방하라. 그리고 맹참봉의 재산 중 논 100마지기를 신서방에게 주어 보상하게 하라. 사또의 명령이 떨어지자 신서방은 곧 풀려났습니다. 그는 딸의 시신 앞에서 통곡했지요. 분아, 내 딸 분아, 아비가 잘못했다. 신서방은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식들도 모두 나와 분이의 죽음을 슬퍼했지요. 사또는 분이를 양지 바른 곳에 정중히 묻어주고 그 넋을 위로하는 곳을 크게 버리게 했습니다. 또한 분이의 충절을 기리는 비석도 세웠지요. 효녀 분이지묘.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비록 18살의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죽었지만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효녀였다는 뜻이었지요. 한편 맹참봉은 곤장을 맞은 후유증으로 평생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의 재산도 대부분 몰수되어 거지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었지요. 하늘이 무심하지 않구나. 악행을 저지르면 결국에는 하늘이 벌을 내리는구나.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서방은 사또가 준 논백 맞이기로 다시 살림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딸의 죽음을 가슴에 품고 살았지요. 매년 분이의 기일이 되면 신서방은 딸의 무덤을 찾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분아, 아비를 용서해다오. 내가 없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허전한지 모르겠구나. 분이의 동생들도 언니의 희생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커서 모두 착하고 바르게 자랐지요. 특히 둘째 순이는 언니를 닮아 효성이 지극했답니다. 세월이 흘러 이 이야기는 마을에서 마을로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분이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며 탐욕스러운 맹참봉의 최후를 경계로 삼았지요. 특히 빨간 모과 이야기는 두고두고 회자되었습니다. 억울한 원혼이 자신의 한을 호소한 것이라고 믿었지요. 그 후로 맹참봉 댁의 모과나무는 해마다 빨간 모과를 맺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분이의 눈물이라고 불렀지요. 나중에 그 집을 산 사람이 모과나무를 베어버리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도끼가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할 수 없이 그대로 두었는데 여전히 해마다 하나씩 빨간 모과가 열렸다고 하지요. 어떤 이는 달밤에 그 나무 아래서 어린 처녀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하얀 치마를 입은 처녀가 나무 주위를 맴도는 것을 봤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분이의 혼령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상상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지요. 탐욕에 눈이 멀면 반드시 화를 입는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분이처럼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숭고한 정신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그녀의 삶은 짧고 억울하게 끝났지만 그 희생 정신만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이렇게 분이의 슬픈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요. 혹시 여러분도 가을날 모과나무를 보게 되거든 한 번쯤 분이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아직도 분이처럼 억울하게 고통받는 이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조선시대 경상도 산골마을에 박서방이라는 농부가 살았습니다. 이 마을은 한양에서 10일을 걸어야 닿을 만큼 깊은 산중에 자리 잡고 있었지요. 워낙 외진 곳이라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평생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었답니다. 박서방은 나이 35의 건장한 사내였습니다. 키는 보통이나 어깨가 떡 벌어지고 손발이 굵어서 농사일에는 타고난 체격이었지요.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구릿빛이었고 순박한 눈매에 언제나 선한 미소를 띠고 있었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지었고 25에 혼인하여 10년째 아내와 단란하게 살고 있었지요. 박서방의 아내 김씨는 32의 여인으로 동그란 얼굴에 복스러운 인상을 가진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웃 마을 출신으로 혼인 전에는 아버지를 도와 장터에서 나무를 팔던 처녀였지요. 그래서인지 다른 아낙네들보다는 견문이 조금 넓은 편이었답니다. 여보, 들어보셨어요? 서울 저작거리에는 보름달처럼 둥글고 반짝이는 물건이 있다는데 그걸 들여다보면 사람 얼굴이 비친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 저녁 김씨가 물레를 돌리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장터에서 들은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었지요. 허허, 그런 신기한 물건이 있단 말이오?
박서방은 반신반의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청동으로 만들어서 번쩍번쩍 빛이 난다고 했어요. 그걸 가진 여인들은 매일 자기 얼굴을 보면서 머리도 빗고 분도 바른다더군요. 김 씨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그 신기한 물건을 너무나 갖고 싶었지요. 하지만 가난한 농부의 아내가 그런 사치품을 가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답니다. 그거 참 신기하구려. 하지만 우리 형편에 그런 걸 가질 수는 없지 않겠소. 그렇긴 하지요. 김 씨는 아쉬운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마을에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아에서 한양으로 보낼 공무를 운반할 인부를 모집한다는 것이었지요. 박서방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원했답니다. 여보, 내가 이번에 한양에 다녀오게 되었소. 아이고, 정말이에요? 그 먼 길을. 김 씨는 걱정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뻐했습니다. 남편이 한양에 간다면 그토록 갖고 싶던 물건을 부탁할 수 있을 테니까요. 걱정 마시오. 열흘이면 다녀올 수 있다고 하니.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때마침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 있었지요. 김 씨는 마당에 나와 달을 가리키며 남편에게 간절히 부탁했답니다. 여보, 한양에 가시면 꼭 부탁이 있어요. 저기 저 달처럼 생긴 물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꼭 사다 주세요. 김 씨는 청동경이라는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달을 가리킬 수밖에 없었지요. 달처럼 생긴 물건이라. 알겠소. 꼭 찾아보겠소. 박서방은 아내의 간절한 부탁을 가슴에 새기고 길을 떠났답니다. 한양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박서방은 다른 인부들과 함께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넜지요. 그렇게 열흘을 걸어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답니다. 아이고, 여기가 바로 한양이란 말인가. 박서방은 넓은 대로와 즐비한 기와집들, 북적이는 사람들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생 산골에서만 살았던 그에게 한양은 별천지나 다름없었지요. 공무를 관아에 납부한 후 박서방은 자유시간을 얻어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종로 거리는 온갖 물건을 파는 상인들로 가득했지요. 나으리, 좋은 비단 구경하고 가시오. 싱싱한 생선이 여기 있어. 막 잡아온 생선 한번 보고 가시오. 약재요. 약재. 어떤 병도 치료한다는 만병통치약이요. 박서방은 어지러울 정도로 많은 물건들 사이를 헤매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늘에는 가느다란 초승달만 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상하다. 우리 마을에서는 보름달이었는데. 박서방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아내와의 약속을 지켜야 했기에 초승달 모양의 물건을 찾기 시작했답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초승달처럼 휘어진 예쁜 참빗이 놓여 있었지요. 주인장, 이 빗이 얼마요? 손님 눈이 높으시군요. 이건 대추나무로 만든 고급 빗이라 값이 좀 나갑니다. 박서방은 주머니를 털어 겨우 빗값을 치렀습니다. 비록 비싼 값이었지만 아내가 그토록 원하던 물건이니 아깝지 않았지요. 아내가 얼마나 좋아할까? 박서방은 빗을 소중히 품에 넣고 귀향 길에 올랐답니다. 집에 도착한 박서방은 기다리고 있던 아내에게 자랑스럽게 빗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물건을 사왔소. 한양 저작거리를 다 뒤져서 찾은 거요. 그런데 김 씨의 표정이 영 밝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빗을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요. 여보, 이게 뭐예요? 내가 부탁한 건 이런 게 아니에요. 김 씨는 화가 나서 마당으로 나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며칠 사이에
다시 보름달이 된 것이었지요. 저기 저 달처럼 생긴 걸 사오라고 했잖아요. 둥글고 빛나는 거요. 박서방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내가 서울에 있을 때는 달이 이 빛처럼 생겼다오. 초승달이었단 말이오. 무슨 소리예요? 달이 어떻게 모양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오. 서울 달과 시골 달이 다른가 보구려. 두 사람은 한참을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김 씨는 남편이 제대로 찾지 않고 엉뚱한 걸 산 것이라 생각했고, 박서방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했지요. 에이, 답답해. 그럼 다시 가서 제대로 사오세요. 김 씨의 간절한 부탁에 박서방은 할 수 없이 다시 한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마침 이웃 마을에서 한양으로 가는 상인이 있어 동행하게 되었지요. 이번에 한양에 도착했을 때는 다행히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찾을 수 있겠구나. 박서방은 다시 저작거리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골동품 가게 앞에서 번쩍이는 물건을 발견했지요. 아하, 바로 저것이로구나. 그것은 바로 청동으로 만든 둥근 거울이었습니다. 햇빛에 반사되어 번쩍번쩍 빛나는 모습이 정말로 보름달 같았지요. 주인장, 이 물건이 얼마요? 아이고, 손님. 이건 청동경이라고 하는 귀한 물건입니다. 양반댁 부녀자들이 즐겨 쓰는 거지요. 가격은 빛보다 훨씬 비쌌지만 박서방은 이번만큼은 실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모아둔 돈을 탈탈 털어 청동경을 샀지요. 집으로 돌아온 박서방은 의기양양하게 청동경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엔 제대로 사왔소. 보시오, 정말 달처럼 둥글지 않소. 김 씨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청동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아니, 이게 뭐예요? 여기 웬 여자가 있잖아요. 김 씨는 태어나서 거울을 본 적이 없었기에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다른 여자로 착각한 것이었답니다. 당신, 서울 가서 여자를 데려왔구나. 이 물건 속에 여자를 숨겨온 거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박서방이 영문을 몰라 거울을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수염이 덥수룩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당신이 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다른 사내를 들였구나. 이 놈이 누구요? 박서방도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다른 사내로 착각했지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여자를 데려왔으면서. 당신이야말로 외간 남자를 숨겨놓고.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심하며 큰 싸움을 벌였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급기야 온 동네가 떠들썩해졌지요. 이런 일은 관가에서 판결을 받아야겠소. 좋아요. 누가 잘못했는지 분명히 밝혀봅시다. 두 사람은 청동경을 들고 관하로 달려갔답니다. 마침 그날은 새로 부임한 사또가 첫 송사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사또 역시 평생 산골 고을에만 있었던 분이라 거울이라는 물건을 본 적이 없었지요. 무슨 일로 송사를 하러 왔느냐? 김 씨가 먼저 울먹이며 하소연했습니다. 사또날이 저희 바깥 양반이 한양에서 다른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이 물건 속에 숨어 있으니 확인해 주십시오. 박서방도 지지 않고 항변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또나리. 제 안 사람이 제가 외지로 나간 동안 외간 남자를 집에 들였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물건입니다. 사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그 증거물을 이리 올려라. 아전이 청동경을 정중히 받들어 사또 앞에 놓았습니다. 사또가 거울을 들여다보는 순간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내 부임한 지 오늘이 첫날이거늘. 벌써 후임 사또가 왔단 말이냐? 사또는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후임자로 착각한 것이었답니다. 여봐라,
당장 인수인계 준비를 하라. 새 사또가 왔으니 자리를 내주어야겠구나. 사또는 황급히 관인을 내려놓고 동원을 나가버렸습니다. 송사를 하러 온 부부는 물론이고 아전들까지 모두 어리둥절해졌지요. 결국 이 해괴한 송사는 판결도 없이 끝나고 말았답니다. 박서방과 김씨는 영문도 모른 채 청동경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며칠을 더 실랑이를 벌이다가 어느 날 지나가던 행상인에게서 진실을 듣게 되었답니다. 아이고, 그게 거울이라는 물건입니다. 자기 얼굴이 비치는 거죠. 그제야 두 사람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한바탕 웃었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일까요?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지 말고 궁금한 것은 물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박서방 부부와 사또가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도 일상에서 이런 실수를 하곤 합니다. 새로운 것을 접했을 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차분히 살펴보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